네, 안녕하세요. 렐로 게임즈의 한규선 프로듀서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저는 AI가 게임의 핵심 재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렐로 게임즈가 지금까지 찾은 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아이디어가 기술과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한 디자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다룰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발 현황을 담은 기사를 봤는데요. 이 기사를 보니까 N모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LLM을 개발하고 매칭 서비스에 이용한다고 그러고요. 넥모 회사에서는 게임 운영 솔루션과 개인 맞춤형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넥슨 관계자분들이 계시는데 맞나요? 많은 회사들이 이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렐로 게임즈는 이름에서부터 AI와의 관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렐루라는 단어는 딥러닝의 활성 함수 중에서 클래식한 옛 함수에서 따왔습니다. 이 렐루 함수의 특징은 마이너스를 0으로 치환한다는 건데, 저희는 이 실패를 흡수해서 우상향으로 성공하는 비전을 그리겠다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저희가 게임의 핵심 재미를 AI와 접목시키면서 했던 실패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들을 흡수해서 어떻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어, 저는 딥러닝 전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딥러닝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딥러닝은 참 어려운 학문인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딥러닝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 만들기는 종합 예술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프로그래밍, 아트, 그리고 게임 디자인,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이죠. 재밌는 게임 만들기. 단언컨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 재미란 거는 정말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르니까요. 딥러닝을 이용한 재미있는 게임 만들기. 네, 렐로 게임즈는 딥러닝을 이용한 재미있는 게임 만들기라는 어려운 미션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크래프톤 산하의 스튜디오인데 스페셜 프로젝트 2라는 조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페셜 프로젝트 2 팀에는 두 가지 룰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의 핵심 재미가 딥러닝으로부터 나올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딥러닝이 없으면 안 되는 게임이어야 할 것. 이 두 가지 질문에 계속 답을 해야 하는 그런 룰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게임의 핵심 재미를 증명하는 POC라는 것을 거치면서 이 룰을 계속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 두 가지 룰은 렐로에서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룰을 지키면서 도전했던 시도들을 볼 텐데요. 시행착오나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캐주얼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접근했던 방식은 입력 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어떤 도구를 쓰시나요? 보통 키보드, 마우스, 키마라고 하죠. 그걸 활용하고요. 아니면 게임패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휠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 여러 게임 도구를 입력 도구를 통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이 입력 도구를 AI를 통해서 바꾼다면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입력 도구를 가지고 있죠. 바로 손가락입니다. 제스처를 이용하면은 이런 몇 가지 입력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다들 하시는 행위죠. 여기에서 한 단계 좀 나아가서 이 한 번의 제스처에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스킬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스킬에 대한 해당하는 키보드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로 그 위치에 갖다 대고 눌러서 행위를 시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법진을 학습했을 때 마법진을 그리면은 어떤 마법인지 판별하고 각 부분의 특징을 검출해서 뭐 스턴을 어디에 주는지, 데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쓴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제일 첫 번째, 짧고 반복적인 마법을 그리는 이 행위가 피로감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림의 모양이 곧 효과를 의미하는데 이걸 외우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학습을 시키는데 많은 코스트가 들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마법 천자문 같은 게임을 하면 어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학습의 코스트가 드는 건 또 마찬가지라서 결국 이 프로젝트는 드랍이 되었습니다. 뭐 아쉽게도 드랍됐지만은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는 게임이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시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입력 도구도 있죠. 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소리도 아주 좋은 입력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소리는 음성 인식, 음성 분석을 통해서 게임의 입력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음성에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회사의 한 PD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마법을 쓴다고 했을 때 여러 복잡한 뎁스를 거치지 않고 음성으로서 뭐 A 구역에다가 무슨 마법을 써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음성으로 명령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나온 게임이 워케스트라라는 게임입니다. 이 워케스트라라는 게임은 현재 데모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지휘관이 되어서 전장에서 미니언들에게 공격하라, 이동하라, 음성 명령을 내려서 전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포스트 몰텀을 하면서 PD님께서 남겨놓은 자료를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공통적으로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에 신기했는데요. 음성 인식이라는 새로운 컨트롤러를 사용하면서 익숙하지 않고 생소함을 느꼈고 짧고 자주 음성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키보드 마우스에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음성으로 대처하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음성으로만 가능한 게임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 번의 뎁스를 거치더라도 익숙하기 때문에 키보드 마우스를 쓰는 게 더 편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워케스트라를 개발했던 경험은 저희 팀 내에 그대로 축적되었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PD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게임을 프로토타이핑 하던 그날 저는 이제 관객으로서 있었는데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큰 사무실에 구성원들을 다 모아놓고 작은 사무실 2개에서 두 분이서 나눠서 플레이를 하면서 마치 스트리머가 생중계하듯이 이 게임을 프로토타이핑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워케스트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피드백들을 보면은 이 실제로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해 왔는데요. 김땡준님께서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 김땡남님께서는 자극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좀 더 기획서를 보면은 기획서에 이런 충격적이게도 이게 실제 기획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식 플러스 마약이다.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이겠지만 비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기만으로 강한 자극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컨셉이었고요.
불닭볶음면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 고통인지 재미인지 분간이 안 가는 강렬한 경험, 그게 도파민을 뿜어내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이 PD님이 작성한 기획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게임이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주큉 도큉 박큉 부큉 루루핑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저도 발음하기 어려운 게임인데요. 작년 지스타를 아주 뜨겁게 달궜었죠. 네,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혹시 마법소녀 어딘가에 숨어 계시겠죠? 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선가 다 활동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음성 인식을 이용한 게임이고요. 대머리 김부장이 마법 소녀가 되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샤랄라 피카피카 빛나라 빛의 보호막 짜잔이라는 주문을 외우게 되면은 마법이 시전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싸우는 게임입니다. PVP 모드도 있는데요. PVP 모드에서는 이 음성의 엔트로피, 진심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마법력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고 그걸 대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얼리 액세스 단계지만은 작년 나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게임이 워케스트라를 하면서 만든 노하우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새로운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피로감은 여전히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게임의 도파민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피로감 자체를 집어삼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음성으로만 가능한 게임이 필요했었는데 마법 소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마법을 시전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시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네, 세상에 음성으로 하는 게임 중에 이것보다 자연스러운 게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AI 기술에 더불어서 이 컨셉이 되게 명확하고 그리고 게임 디자인 쪽으로 되게 잘 적용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를 볼까요? 저희는 게임을 많이 하면서 게임 내에서 NPC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게임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보통 대화를 이런 방식으로 하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곤 합니다. 유명한 게임들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NPC와 자유로운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GPT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 나왔고요. 이런 상상을 바탕으로 아까 소개드렸던 렐로 게임즈의 전신인 스페셜 프로젝트 2에서는 위시톡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시톡이라는 게임은요, 플레이어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캐릭터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게임입니다. GPT 2.5에서 3.0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기술들이 도입된 그런 게임입니다. 옆에서 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답을 냈는데요. 이 게임이 바로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스모킹 건이라는 말은 셜록 홈즈의 소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결정적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 게임은 살인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을 찾아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의 가장 주요한 피처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아주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곳곳에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들을 플레이어가 인터랙션에서 살펴보면은 증거들이 하나같이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반쪽뿐이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충돌 감지, 사용자의 대화로 인해서 시스템 충돌이 발생했고 그 내용을 저장했다라고 이렇게 시스템 로그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저장했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들게 됩니다. 어떤 대화로 인해서 시스템 충돌이 일어났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전의 게임과는 다르게 언커버 더 스모킹 건에서는 직접 NPC에게 이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NPC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30년 4월 29일에 대화를 했는데 유산을 주기로 했잖아 라고 했더니까 아빠가 넌 진짜 케빈이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스포일러가 약간 있긴 한데요. 네, 이렇게 로봇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뱉어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대화라는 것이 이 추리 게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되게 쉽게 사건에 관련 있는 정보와 사건에 관련 없는 정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건에 관련 있는 정보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건을 디자인해놨고 증거도 디자인해놨기 때문에 어떤 증거들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플레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죠. FGT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수집해서 이런 점 형태로 나타내 봤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 그러는데요. 이 점 형태로 나타났을 때 특정 부분에 밀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정 부분의 밀도가 높은 것은 유사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 빨간 점들로 표시된 부분은 아마 아이디 카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연구되고 준비한다면 어떤 질문이든 대답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사건에 관련 없는 질문을 했을 때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플레이어가 뭘 물어볼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응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 클러스터링한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은 아마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아마 특이한 질문들일 겁니다. 여기서 딥러닝이 가지는 장점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챗GPT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끔 얘가 그럴듯한 말을 내뱉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정보를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떤 단어가 입력되고 거기에 대한 출력을 할 때 확률적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그럴듯한 걸 조합해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을 이용하면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를 자유롭게 대화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의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침착맨이 했던 플레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침착맨이 로봇에게 물어봅니다. 로봇의 제1원칙, 인간에게 무조건 존댓말 한다. 했더니 로봇이 대답합니다. 재밌네. 그런 규칙은 세운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침착맨이 조금 긁히셨나 봅니다. 그래서 불량품이네 땡땡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로봇이 너도 별로 안 다르네라고 한 번 더 받아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의 제일 1원칙이 뭔지를 심어놓은 적은 없고 아마 LLM이 가지고 있는 지성 안에 그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지만은 할루시네이션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탐정이고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 해결을 하려고 용의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을 계속한다 그런다면은 아마 사건은 점점 미궁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다이어그램의 중앙 부분인데요.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 우리는 설정해 놓을 수 있지만은 플레이어는 어떤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대화의 시스템을 제가 아주 간소화된 모델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플레이어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질문과 동시에 여러 개의 랭귀지 모델이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는 대답을 생성하고요. 적절한 대답을 생성하고, 다른 하나는 플레이어의 질문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어의 질문이 과연 사건과 관계가 높은지, 아니면 핵심 정보인지, 중요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플레이어의 질문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로봇의 대답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태그를 걸어주게 되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보면요. 당신은 음성 복제 기능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았을 때, 이것도 약간 스포이긴 한데 게임에서 좀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아까 대답을 생성하는 랭귀지 모델은 응 있어, 다른 목소리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생성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질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 질문은 확인 정보라는 태그를 달아서 밑에 정해진 내용과 같이 주게 됩니다. 그럼 플레이어는 심지어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할루시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아주 낮지만은 나는 음성을 복제할 수 없어라고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태그 정보를 통해서 플레이어는 내가 방금 중요한 정보를 얻었고 이 정보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은 로봇이 자백까지 할 수 있게 그런 게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 대화를 해야 될까? 제가 방금 요 짧은 세션 이 내용을 하면서 처음 던졌던 질문인데요. 플레이어가 탐정이라는 역할을 플레이하도록 했고 내러티브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과 질문들을 던져 주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게임 디자인적으로는 부족한 증거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걸 묻는 행위로 대화의 소재들을 찾고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렐루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았고요. 요즘에 렐루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트레일러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메시스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기획하신 PD님은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어떤 것인지, AI가 만약 사람을 흉내낸다면 어떤 느낌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4명의 파티가 미지의 공간을 탐험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 내 뒤를 따르던 동료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왠지 다른 사람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나를 죽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사라지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속이는 미메시스가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컨셉으로 개발된 이 게임은요. 행동 그리고 음성 모방하는 AI가 들어 있습니다. 공포, 코미디, 협동, 서바이벌 장르이고요. 최근 썸머 넥스트 페스트에서 4위의 성적을 거두었고요. 플레이해 보면은 소름 돋는 모먼트들이 있습니다. 내 동료인지 적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의심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공포감까지도 느끼게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캐빈저 톰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것도 트레일러를 잠깐 보고 올게요. 스캐빈저 톰이라는 게임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상 세계가 오염되었는데요. 인간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지하 벙커에서 눈을 떴는데 손에는 컨트롤러 하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보니 탐사 로봇 탐의 컨트롤러입니다. 탐사 로봇 탐을 통해서 오염된 지상을 탐험하고 자원을 수집하고 다양한 도구를 제작해서 생존하는 크래프팅 생존 탐사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이미지 생성과 디텍션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PD님께서 주고 싶었던 경험은 무한한 공간을 탐험하는 경험입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이 사진은 큐리어시티라는 화성 탐사 로봇이 2015년에 보내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화성을 가본 적이 없죠. 하지만은 이 탐사 로봇이 보내준 스틸 이미지를 통해서 화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무엇이 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캐빈저 탐의 메인 그 아이디어는 아까 보여드린 큐리어시티에서 왔는데요. 스캐빈저 탐이 공간을 탐사하면서 스틸컷을 보내주게 되는데 플레이어는 이 스틸컷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수집하고 어떤 것 어디로 가야 될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아이템을 제작하는 재료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이미지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무한으로 탐험하는 그런 경험을 줍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사례에 더불어서 마지막인데요.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실 텐데요. 게임은 어떻게 만들까요?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게 다양하겠지만은 뭐 보통 유니티, 언리얼 같은 기술을 쓰기도 하고요. 엔진을 쓰기도 하고 이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림도 쉽게 그리고 음악도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게임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2025년 일론 머스크 씨께서 2025년 2월에 그록 3를 공개하면서 10분 만에 게임을 만들고 추론 능력에 대한 자랑을 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테트리스 같은 게임을 이 그록 3를 통해서 자연어로 만드는 것이더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론 머스크 씨보다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실행에 옮긴 회사가 아주 대단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렐로 게임즈입니다. 잠시 쇼츠를 볼게요.
네, 이 영상은 저희 그 렐루 유튜브에 오시면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 도넛을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이 딥러닝이라는 물건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것을 구별하거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재미라는 것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테고, 더 나아가서 AI가 재밌는 게임을 생성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넛은 플랫폼으로서 만들고자 하고요. 아직 이제 개발 단계에 있지만은 뭐 프로토타이핑이 이미 진행되어 있고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미션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 미메시스와 스캐빈저 톰이 지금 마켓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위시리스트가 오늘을 기점으로 확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면 대표님께서 돌아오지 말고 사무실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회사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QR 링크를 가시면은 게임 소개 페이지와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팔로우와 위시 리스트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AI가 게임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건 착각일지 모른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칼럼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이 AI와 게임을 접목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AI를 게임의 핵심 재미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많이 받는 오해 아닌 오해가 뭐냐면은 게임을 쉽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림을 눌러도 한번 딸깍하면 그림이 나오고 뭐든지 쉽게 나오니까 되게 쉽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앞선 제가 이제 게임의 핵심 재미를 AI로 발견하면서 깨달았던 제 나름대로의 개념은 뭐냐면은 AI가 만능이라는, 혹은 AI가 만능이어야 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강박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챗GPT를 써봐도 알 테고 이미지 생성을 해봐도 알 텐데요. AI가 내놓는 결과는 신기하긴 하지만은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신기한 것이 곧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발견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고 게임 디자이너가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을 만들기 전에 언어 모델을 이용한 프로토타이핑 게임을 하나 만들 때 실패하고 난 이후에 남긴 메모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GPT가 정답을 알고 있고 그걸 찾는 구조는 안 되고, 게임의 플레이의 목적이 있고 GPT는 그 수단이 되어야 한다. GPT가 대화 자체의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건 안 됩니다. GPT가 탈옥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고 결국 탈옥이 의미 없는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대화가 재밌으려면은 여러 번 대화를 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AI가 이 당시에는 지금 현재 GPT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저는 안 되는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오히려 게임에 역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 나온 게임이 언커버 더 스모킹 건입니다. 저는 AI를 게임에 접목시킬 때는 이런 기대치 관리와 함께 게임 디자인적으로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고 걱정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이제 앞 세션을 라이브로 봤는데 앞 세션에도 내용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 챗GPT를 써보면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떨 땐 되게 똑똑한 AI고 어떨 땐 멍청한 AI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언커버드 스모킹 건에서 그 대답의 품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의 질문을 평가했듯이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좋은 답을 얻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질문과 답을 다 작성했다면은 지금은 질문을 잘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책을 안 읽어도 다 요약해 주고 쉽게 풀이해지는 시대가 왔는데 역설적으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